한국의 겨울 하늘 아래 한 노교수가 깃발 앞에서 멈춰 섭니다. 65세 필립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에서 평생 세계 신화를 연구해온 학자죠. 그가 50년간 찾아 헤맨 마지막 조각은 놀랍게도 이곳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태극기, 붉고 푸른 음양, 그리고 4개의 궤. 그 안에는 인류가 잊어버린 우주의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학자의 50년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필립 하버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35년째 비교 신화학을 가르치고 있죠. 올해로 65, 은퇴까지는 3년 남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낀 건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공기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 정연했고 안내판들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 낡은 노트를 무의식 중에 만졌죠. 그 안에는 지난 50년간 모아온 세계 각지의 신화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대홍수 신화, 제천 의례, 사방을 지키는 네 기둥의 상징들. 저는 평생 하나의 질문에 매달려 왔어요. 왜 전혀 다른 대륙의 문명들이 같은 상징을 공유하는가? 한국은 동아시아 학회 순회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인했으니까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높은 산 위에 돌로 쌓인 제단이 있었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죠. 제단 위로 4개의 빗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자 윤아린 박사가 안내를 맡아주기로 했죠. 그녀는 30대 중반의 고고학자로 제 논문을 여러 번 인용했던 사람이었어요. 박물관에서 하린 박사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제천 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제기들, 고인돌 모형, 부여의 연고제 디오라마. 모든 것이 흥미로웠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죠. 그러다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면 가득 펼쳐진 거대한 태극기였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서로를 감싸 안은 태극 문양, 그리고 사방을 지키는 4개의 궤. 건공감리. 제 손이 떨렸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 50년간 정리해온 상징 체계들이 한 페이지씩 넘어갔죠. 하늘과 땅, 물과 불. 사방을 지키는 4기둥. 제천 의례의 4방향성.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린 박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태극기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깃발은 언제부터 사용된 거죠? 하린 박사는 설명했어요. 공식적으로는 1883년부터지만 태극 문양 자체는 훨씬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고 신라 유물에서도 발견되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중동의 점토판에 새겨진 4방향 수호신, 아스텍의 4개 기둥 신화, 켈트의 사방 제단.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태극기.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상징 체계였던 겁니다. 박물관을 나오는 내내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하린 박사는 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눈치챈 듯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강원도 제천 유적지에 가시면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겠어요. 직접 봐야 합니다. 새벽 5시 저는 하린 박사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오늘 방문할 유적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강원도 영월의 고대 제단 터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이라고 전해왔죠.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오솔길을 40분쯤 올라가자 평평한 터가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사람 키보다 큰 돌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 돌들 사이를 걸으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돌들은 정확히 동서남북 4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린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제단의 특이한 점은 중앙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방향에는 각각 다른 제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또다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의 지구라트도 4방향으로 제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마야의 피라미드도 사방에 계단이 있었죠. 저는 중앙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주변 소나무들이 살랑거렸죠. 문득 이곳에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했을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하림 박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언가 발견하신 건가요? 하림 박사, 이건 단순한 재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인들이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재현한 신성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유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의 거석 유적이었죠. 그곳에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워진 돌기둥들이 있었어요. 하림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돌기둥들은 천문 관측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을 정확히 표시하는 위치에 세워져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배치는 제가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에서 본 오벨리스크 배치와 유사했어요. 완전히 다른 대륙, 다른 시대인데도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 유적지인 충남 부여의 고대 제천단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평지 위에 흙으로 쌓아 올린 제단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4개의 작은 언덕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중앙 제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석양빛이 4개의 언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순간 확신이 단단해졌어요. 이 땅에는 고대 제천 문화의 원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림 박사에게 말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하림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태극기의 4개, 강원도 재단의 4방향 배치, 단양 거석의 천문학적 정렬.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고대 제천 문화의 원형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한 땅이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 비교신화학과 온라인 포럼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곧 상세한 보고서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첨부했죠. 다음날 아침 제 이메일함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환영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교수가 보낸 첫 메시지였습니다. 필립, 태극기가 고대 상징 체계의 원형이라니 그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하버드 대학의 제니퍼 교수는 이렇게 썼죠. 이건 우연의 일치예요. 전 세계 어디서나 사방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그걸 한국만의 특수성으로 보는 건 학문적으로 위험해요. 3번째, 4번째, 5번째 메시지들도 비슷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학자의 과도한 의미 부여, 문화적 편향, 증거 불충분. 저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죠. 30년 전에도 똑같았으니까요. 1995년 저는 대홍수 신화의 공통 패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학계는 저를 비웃었어요. 억지 끼워 맞추기, 유사과학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DNA 분석과 고고학적 증거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했죠.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림 박사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온라인에 글들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림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학계는 달라요. 여기선 교수님의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서울대에서 특별 강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연을 한다는 건 제 결론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였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아마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될지도 몰라.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조롱받을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강연 준비를 하는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하림 박사와 함께 추가 자료를 수집했고 밤에는 발표 자료를 만들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꿈틀거렸어요. 정말 내가 옳은 걸까? 50년 경력의 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닐까? 강연 사흘 전 하림 박사는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작은 한옥이었죠.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거예요.
김성규 선생님이신데 평생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올해 85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하버드 교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교수님이 태극기를 보고 느낀 게 뭔지 압니다. 저도 40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김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1980년대에 저는 중국 산둥성 유적을 조사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기원전 2000년경 재단 터를 발견했는데 내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된 구조물이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한반도에서 넘어간 문화라는 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발표하셨나요? 김 선생님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려고 했죠. 그런데 당시 한국 학계는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민족주의적 과장이다. 온갖 이유로 제 논문은 묻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건가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겁니다. 교수님, 진실은 한 세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제가 못한 걸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자신의 서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죠. 고조선 제천담 복원도, 부여고 구려백제의 재래 기록,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파괴된 재단 터의 사진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한 장씩 넘기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보물이에요, 선생님. 왜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면 한국 학자의 편향이라고 무시당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다릅니다. 옥스퍼드 교수이고 50년간 세계를 연구하신 분이죠. 교수님의 목소리는 무게가 달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의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하림 박사가 말했어요. 교수님이 흔들리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교수님은 흔들리면 안 돼요. 교수님이 말하지 않으면 이 진실은 또다시 한 세대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다. 강연 전날 밤 저는 서울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내일이면 제 50년 연구 인생의 결론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하림 박사가 보내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교수님, 내일 강연장에 150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 국립박물관 연구원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몇 분 오신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말할 일만 남았네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총 80장의 슬라이드였죠. 첫 장은 태극기 사진이었고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인류 제천 문화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5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던 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로 희미하게 북극성이 보였어요. 문득 며칠 전 강원도 재단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 방향으로 배치된 돌들,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았을 고대인들의 시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75년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적어놓은 질문이 있었죠. 왜 전 세계 고대 문명들은 같은 상징을 사용했는가? 그 아래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원형은 어디에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가? 한국이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65세의 노교수.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첫 논문을 발표하던 그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발표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트도 챙겼죠. 50년의 무게가 담긴 그 낡은 노트를요. 아침 8시 하림 박사가 숙소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네요. 차를 타고 서울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고 학생들은 캠퍼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르겠죠. 오늘 한 노학자가 50년 연구의 결론을 밝힌다는 것을.
강연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강연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0석이 모두 찼고 뒤쪽에는 서서 듣겠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맨 앞줄에는 김성규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는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림 박사가 간단히 저를 소개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비교신화학과 필립 하버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태극과 제천 잊혀진 원형의 재발견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0년간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왜 전혀 다른 대륙의 고대 문명들이 같은 상징 체계를 공유하는가?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수메르 점토판, 이집트 벽화, 마야, 피라미드, 켈트 재단. 모두 네 방향으로 배치된 구조물들이었죠.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동,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한국에서 답을 찾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태극기가 나타났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죠. 이 깃발은 단순한 국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공유했던 우주관의 완벽한 압축이에요. 음과 양, 하늘과 땅, 물과 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네 개의 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는 네 방향의 재단이 있었고, 이집트 피라미드는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했죠. 마야인들은 사방에 색을 부여했고, 켈트인들은 네 계절의 재단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명에서 제천 문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전쟁, 재난, 문명의 붕괴로 인해 원형은 사라졌죠. 하지만 한 곳만은 예외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강원도 재단 사진이 떴습니다. 한반도입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은 제천 문화를 끊임없이 이어왔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국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태극기와 고대 재단 배치도를 나란히 놓은 비교 이미지였어요. 보십시오. 태극의 음양은 중앙 재단의 불과 물을 의미하고 네 개는 동서남북의 부속 재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천 년간 전승된 우주 질서의 설계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물론 서구학계는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동양 중심주의, 과도한 해석, 우연의 일치, 온갖 비판이 쏟아질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은 인류 제천 문화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전 세계 제천 유적 지도 위에 한반도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가치를 다시 봐주세요. 태극기를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보물로 인식해주세요. 강연이 끝나자 객석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김성규 선생님이었죠. 그 박수는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 강연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죠. 구체적인 연대 측정 자료, 비교 분석 방법론, 한국 학계에 대한 재현까지. 강연장을 나올 때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김성규 선생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쌓아놓으신 토대 위에서 제가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강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어요.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는 예약해 놓았지만 떠나기가 쉽지 않았죠.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에서 제 강연을 보도했고 몇몇 학술지에서는 논문 게재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젊은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림 박사는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SNS에서 난리예요. 20대, 30대 연구자들이 교수님 강연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국 고대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진실은 결국 다음 세대가 받아들이는 법이니까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였죠. 석양빛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문득 옆을 보니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붉고 푸른 태극 문양, 그리고 네 개의 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것은 제게 학술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지켜온 우주관이었죠. 하늘과 땅의 조화, 음과 양의 균형, 네 방향의 질서. 그 모든 지혜가 이 작은 깃발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옥스퍼드 대학 학과장이었죠. 필립, 자네 강연 영상 봤네. 놀라운 연구야.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학계 반응은 갈릴 걸세. 저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진실은 결국 인정받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림 박사가 물었어요. 교수님 다시 오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림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음번엔 제가 옥스퍼드로 찾아가겠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저는 하림 박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도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지켜온 이 소중한 유산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주셔서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문득 며칠 전 강원도 재단에서 올려다본 그 하늘이 떠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땠어요? 당신의 마지막 여정은?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논문의 제목을 입력했죠. 태극과 제천 한반도에 보존된 인류 우주관의 원형. 50년간의 여정 끝에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찾던 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다. 창밖으로 영국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가을 하늘이 떠올랐죠.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던 태극기가. 저는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세계에 알릴 시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땅이, 그리고 태극기라는 상징이 인류 문명사에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책상 옆에는 김성규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고맙습니다. 나의 50년 여정을 마무리하게 해준 마지막 고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